지금 한 뭐 50분, 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의료적 관점에서 이제 도약점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질병 때문에 세계사와 인류사가 바뀌었나, 그런 역사적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해요. 지금요. 일단은 네, 첫 번째가 누구죠? 누구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15세기에 이제 유럽에 시작된 르네상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데, 르네상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죠? 다시 되살리다잖아요. 다시 되살리다. 뭘 되살릴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인데, 특히 그리스의 철학과 정신을 다시 되살리자였어요. 그럼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양반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자연과학자이면서도 의학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기원전 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에서는 이른바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였어요. 바다에서 태풍이 불면은 포세이돈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천둥이 치면은 제우스 신께서 노하셨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신께서 노하셨다로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원전 7세기경, 여러분 그리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 뭐 국력이 되게 약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관점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가야 연맹체 있잖아요. 가야 연맹체, 아라가야, 비화가야 이런 것들이요. 그게 유네스코가 고분군이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혹시 그 등재된 이유 혹시 아세요? 등재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동아시아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했다 였어요, 가야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이 있었다거든요. 동아시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농경 사회다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 이왕 우리가 말하는 왕과 황제가 통치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다 통치하는 거요. 근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비화가야, 아라가야, 뭐 대가야 이런 등 소연맹체의 집단이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분들은 사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삼국시대 가운데서 가야가 빠지고 고구려, 신라와 백제가 세 나라만 있던 시대는 10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 700년은 가야가 존재했거든요. 이런 독특한, 유럽에서는 자기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리스와 초기 로마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유럽식의 사회 공통체가 동아시아에서도 보인다, 가야에서. 그래가 등재시켜 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그만 소도시들이 뭉쳐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허약한 집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600년 동안 당당하게 고구려, 신라와 백제와 맞서 싸웠던 정치 세력이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그만 폴리스 연합체들이 강력한 그런 그 정치력을 구사하게 됐냐? 장사예요. 장사. 위치를 딱 봐봐요. 그리스가 이른바 지금으로 치면은 동서양의 딱 중간지대잖아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구터키와 지중해를 연결시켜주는 딱 그 윗센터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발칸반도 가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가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대륙과 류큐와 그다음에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어이, 너 일로 와봐. 천둥 치는 게 진짜 제우스 신이 열받아가지고 치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야, 바다에서 태풍이 부는 것이 진짜 포세이돈이 여기 비서 오고 날 뻔했네요. 포세이돈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태풍이 부는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거는 어떤 1차적인 자연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일로 불다가 세게 불어가지고 파도를 밀어쳐가지고 생긴 것이 태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하거든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요. 사람이 그럼 아픈 것은 정말로 신이 노해가지고 내가 천벌을 받은 것인가? 아니다. 뭔가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어요.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제 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아픈 것도 물의 순환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아프다라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뭔가 자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전통이 흘러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까지 연결되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이 뭐 의사 선서할 때도 나오지만 이 인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그거를 학문화시켰어요. 뭔가 자연 발생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아플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 양반을 왜 갖고 왔냐면은 그걸 학문으로 발전시켰어요. 의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우리가 위대한 그 철학자로 추앙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학문을 다 책에 커리큘럼화를 시킨 거예요. 물리학, 수사학, 화학, 의학, 생물학 등등등등.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학이 잠깐 묻힐 뻔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로마로 연결되면서 이단이 돼버려요. 로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서기 4세기경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지 무슨 자연 때문에 우리가 뭐 아프고 어떤 이런 자연 현상이 발생하냐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집대성한 그런 학문들이 싹 금서가 돼버리면서 어디로 가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중동 이슬람의 역사학자인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그걸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그 이슬람의 또 학문으로 발전시켜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 발달을 한 이런 그 근대, 그러니까 이른바 체계적인 학문이 유럽에서는 잊혀졌다가 이것이 이슬람으로 갔다가 이슬람에서 역수입이 된 거예요, 이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의학, 자연학. 그러니까 이 양반의 직속 그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인도 북부까지 쳐들어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스승님이 정말 신기한 풀이랑 동물 좋아하니까 못 보던 풀이네, 뜯어가지고 야 이거 스승님한테 보내달라, 가서 연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화된 학문이 이제 고대 초기 로마에서 불법화되면서 이른바 암흑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아프면은 넌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넌 아프게 된 것이다. 이것이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극단화된 게 그 14세기의 패스트 흑사병이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흑사병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 알려진 것이 이제 패스트균이 쥐에 감염되고 그 쥐를 물은 벼룩이 또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그 림프종에서 이제 그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폐혈병으로 죽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신이 노해서 손가락같이 시커멓게 된다. 그걸 뭐 하냐? 너는 신에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실제로 메고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순례를 다닌 거예요.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걸리기 직전 사람들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있어서 격리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피를 흘리면서 유럽 각지를 걸은 거 아니에요, 이걸요. 쫙쫙쫙쫙쫙. 그러니까 이런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등장한 것이, 이름도 웃기지만 베살리우스라는 이탈리아 제노바에 사시던 외과 의사인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천년에 걸친 그 중세 암흑 시대가 다 끝났고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여러분 뭐 전 역사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탈리아에서 그러면 르네상스가 시작됐을까요? 특히 요 양반 베살리우스라고 하면 예전에 그 최양락 씨가 나왔던 네로에 나왔던 모든 그 로마 신하들이 생각나는데 날라리야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올해. 그럴 나이가 되셨어요. 하필이면 이탈리아 특히 이 양반이 사시던 제노바에서 그 르네상스가 시작됐을까? 요게 1300년 1400년 고 무렵이었거든요. 14세기요. 그 앞전에 뭐가 있었냐면 역사상 최악의 유럽인들의 뻘짓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공식적으로만 200년 동안 무려 8차에 걸쳐 가지고 시작은 이거였어요. 서기 1095년도에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이 사이좋게 관리하던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꿀꺽 먹어버려요. 그걸 보고 격분을 하신 우리 교황께서 신께서는 전쟁을 원한다.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한 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인데 총 8차에 걸쳐가지고 200년 동안 전쟁이 그 표를 쓰지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기독교군의 완패였어요. 완패. 특히 4차 원정 때는 아예 예루살렘까지도 안 가요. 일단 출발을 해요. 십자군이 랄라랄라 영국과 프랑스와 지금 신성 로마 제국에서요. 출발을 했는데 여러 뻘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내륙 지방을 갔거든요. 이렇게 십자군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지나가지고 그리스 지나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해서 밑으로 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 깨지잖아 이게요. 4차 그 십자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육지로 가니까 깨진다 야. 그럼 어떡하지? 우리 바다로 가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밑에서 치고 올라가자.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럼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노바에 있던 그 재벌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십자군이 총 3만 명 갈 거니까 3만 명이 탈 수 있는 배랑 식량 좀 구해 두시라고. 돈 줘. 가서 드릴게요. 진짜로? 교황명으로 가는데 그걸 왜 못 믿으시냐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요. 제노바에서요. 근데 막상 젊은 애들이었거든요. 가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때려 말린 거죠. 어딜 가냐 너 가면 죽어 임마. 막상 제노바에 딱 도착하니까 10,000명이 안 왔어요. 찰스 온다는데 찰스 왜 안 하냐? 엄마가 가지 말랬대. 근데 걔는 배가 아프대. 야 벌써 지금 예약해가지고 3만 명이 탈 수 있는 배 만들어 놓고 식량 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당시 그 배를 만들었던 제노바의 그 최고 책임자가 단돌로라고 하는 눈이 안 보이는 그 할배였거든요. 제노바 상인인데 얘기한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자식들 팍. 야 3만 명 온다고 했는데 10,000명밖에 안 왔어? 어쨌든 돈 내놔. 내 돈 일단 생돈 들여가 다 만들어놨다고. 돈 없는데요. 야, 너 그럼 어떡하냐면 그때 제노바랑 그 자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옷 자라가 아니라 지금 크로아티아 있죠. 축구 잘하는요. 거기에 있던 그 해상 도시였는데 당시는 제노바와 라이벌 무역항이었거든요. 기독교 도시예요. 단돌로가 욕을 해요. 너희들 가서 자라 박살내. 거기 기독교 도시 아닙니까? 그럼 돈 내놔 임마. 근데 기독교 돈 내놓으라고. 역사상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만 한번 딱 눈 감고 같은 기독교 교인들이지만 다 죽이자. 그래서 가서 자라를 박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야 이제 됐죠? 그래 이 정도면 퉁치는 거는 하고 넌 빠이빠이다. 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할 것은 빨리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지나가는데 돈 맛을 들인 이 어린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이 당시 동로마 제국 수도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빵빵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동로마 제국을 싹 다 불지르고 대학살을 벌여버려요. 이거 다 우리가 챙기고 어차피 우리만 입 닫아 버리면은 모른다고 아무도. 그리고 다 죽이자고. 그리고 다 도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 오스만 튀르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박살난 게 아니에요. 4차 기독교 이 십자군 전쟁 때 같은 기독교인들이 박살냈어요, 이걸요. 싹 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돈을 다 챙긴 다음에 야, 우리 돈 챙겼는데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냐? 됐고 그냥 우리 집에 또 고향 돌아가자. 너도 조용해 너희들 마. 해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이런 뻘짓을 거치면서 기독교계는 완패를 해버립니다. 그 직후에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십자군 전쟁 이전에 인도 북부에서 엄청난 것이 유럽에 소개가 돼요. 후추요. 이런 계획을 웃으시면 안 돼요. 아니, 당신 이제 고기라든지 음식 예로 아시다시피 후추 조금만 쳐 드시면 신세계잖아요. 양념이 있고 없고.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미 이 후추에 다 중독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신세계니까. 근데 당시 후추가 인도 북부에서 중동 거쳐가지고 터키 지나가지고 동로마 제국 거쳐가지고 육로로 이렇게 그 이동이 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딱 이슬람이 끊어버린 거예요. 딱 노모 후추 페퍼라고 하면서 어디 감히?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의 로부터 삥을 뜯어가지고 콜럼버스는 여러분들 그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출발한 이유도 신대륙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인도에 후추 찾으러 간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후추. 그랬더니 이슬람 세력이 안 됐는지 딱 하나만 항구를 선택한 다음에 허가를 해줍니다. 제노바만 내가 중개 무역을 허용해 주겠다. 여기서만 너희들 후추 사가라. 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노바에서 후추 중개 무역을 하면서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떼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아까 그리스 도시국가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생기면은 여유가 생기죠. 이때부터 야, 우리 한번 옛날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학과 그리스 과학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 볼까? 그걸 다시 한번 살려볼까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긴 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혼자서 돈 버는 것보다는 우리 여럿이 모여가지고 돈 벌자. 그래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상업 활동을 한다가 라틴어로 꼼파니아거든요. 그것이 이제 캄파니, 회사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우리 학문을 한번 추구해 보자. 그 라틴어 스콜라잖아요. 그게 스쿨의 어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이제 베살리아누스라는 그 의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하는 것이 악마가 씌워지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처럼 무슨 뭐 지금 악령이 씌워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럼 뭐 할까? 내가 그러면 시신을 한번 내가 해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가슴이 아파 쓰러진 환자다 쳐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환자의 가슴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배야! 하고 쓰러진 환자가 있다고? 얘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배를 한번 갈라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근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베살리아누스가 직접 그린 해부도예요.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시신을 두 개를 이제 해부를 하는데 하나는 멀쩡하게 있다가 죽은 시신 해부하고 또 하나는 병들어서 죽은 환자의 시신을 해부를 해요. 비교를 해봐요. 딱 봤을 때 얘는 요 병 때문에 죽었는데 정상인 해부 시신에는 요 부분은 멀쩡한데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럼 요 부분이 그 병의 원인이구나 라고 하는
해부학의 아버지예요, 이 양반이요. 그런 과정에서 또 등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수혈. 아주 연도수는 사악해요. 1666년에 리차드 로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의 원천은 뭘까? 정신일까? 근육일까? 됐고, 다 필요 없고 피다, 혈액이다. 피 많이 흘리면 죽지 않냐? 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보나. 1666년에 이제 리차드 로, 이것도 리차드 로의 해부라는 그런 그 그림인데, 피를 다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제가 성대모사 이상하게 했네요. 강아지였어요. 개를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멀쩡한 개의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을 해요. 살려내요. 물론 개도 혈액형이기 때문에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1666년에 증명을 한 거예요. 봐라, 피가 없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강아지한테 내가 다른 강아지 피를 수혈하니까 살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목숨의 근본 원인은 바로 블러드, 피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엄청난 짓을 해요. 이 양반이. 사람 한번 시도해볼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3단계를 거치거든요. 강아지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쳐가지고 실성한 사람한테 소의 피를 주입을 해요. 이것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유행일치로 살아나요. 봐라, 뻘건 건 다 된다. 이게 선지를 넣어라. 그러면서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 진짜 사람 대 사람 이제 수혈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 죽어나가요. 당연하죠. A형한테 B형 수혈하면 다 엉키고 난리가 나죠, 이게요. 그러면서 리차드 로의 주장이 그때 교회로부터 불법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네가 시도한 거 지금 다 사람이 죽어나가잖냐. 지금부터 수혈 금지가 돼요. 수혈 금지요. 근데 참, 이 해부학을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근데 일단 해부학은 계속 지금까지 쭉 발전이 되어 왔어요. 이게요, 베살리아누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데바가 필요하잖아요. 시신이요, 해부를 하려면. 그래가 그때부터 시신 도굴이 시작돼요. 유럽 전체에서. 시신은요, 여러분 뭐 의대생들은 한 학기 동안은 무조건 카데바를 하나를 다 이제 해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순간부터 바로 부패가 시작돼요. 며칠 지나면 형체가 없을 정도 다 부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의사들은 신선한, 바로 갓 죽은 시신 얻기 대해서 혈안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오늘 장례식이다 소리를 들으면 밤에 몰래 가서 그 관뚜껑을 열고 시신을 갖고 와요. 훔쳐오는 거죠. 이게 유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죽은 다음에 아예 자물통으로 잠겨버려가지고 이제 아예 시신 도굴을 못하게 해버리는 일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826년에 그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면, 여관 주인 하나가 자기 여관 투숙객 16명을 죽인 다음에 몰래 이거를 그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팔아요. 돈 받고요. 쇼킹한 사건이 돼버려요, 이게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부형이라는 게 생겨요. 영국에요. 끔찍한 죄예요, 이거. 형벌이에요. 땅땅땅 너 사형이 아니라 땅땅땅 너 해부형. 넌 이제 죽은 다음에 너는 네 시신은 의과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명의 그 호텔 그 투숙객을 죽인 그 양반도 해부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든버러 의과대학 가면은 그 사람의 골격이 표본 처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다시 혈액을 돌아와가지고 1666년에 이 리차드 로어가 시작을 한 수혈 시도 이후에 교황령으로 땅땅땅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못이 박혀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꽤 흘러요.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1936년 스페인 내전,
스페인 내전이에요. 2차 대전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진 때문에 그 스페인 내전이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어요. 땅 지금 반란군이 정부군에 총 맞고 죽는 순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이요. 사진사가. 요 직전에 란투슈 테아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병리학자가 1900년 1900년에 뭔가를 시도를 해요. 그때 끊겼던 우리 수혈 연구를 다시 해보자. 근데 너도 피 좀 뽑고 너도 피 뽑고 해요. 근데 내가 내 피를 뽑았다가 서로 섞으니까 안 굳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의 피를 섞었을 경우에는 굳는 경우도 있고 안 굳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 피를 내가 섞으면은 나는 이게 피가 안 굳는 건데 내가 이 친구의 피와 섞었을 때는 굳는데 왜 얘는 안 굳지? 안 굳는 건 수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분류를 하다 보니까 총 약 3가지의 피의 형태, 혈액형이 있다는 걸 1900년 얼마 안 돼요. 그 오스트리아 병리학자가 발견을 해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지은 것이 일단 자기는 맨 뒤에 있는 ABC니까 C형으로 하고 앞에 2개는 A형, B형으로 분류를 해요. 아주 굉장히 그 웃기는 에피소드인데 이걸 수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A, B, C인데 어떤 이 관리가 C를 너무 길게 그린 거예요, 이걸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O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생뚱맞게 O형이 왜 나와요, 거기요? A, B 다음에 C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A, B, O형 체제가 그때 1900년에 이게 성립이 돼요. 증명이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A형과 A형, B형과 B형은 서로 수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피란 것은 여러분 뭐 선진국도 아시겠지만 뽑은 직후에 바로 굳지 않습니까? 이걸 안 굳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동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수혈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1930년대 때 스페인의 병리학자들이 그거를 해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깡통과 유리병에 피를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교차 수혈이 가능한 O형 있잖아요. O형을 다 뽑아가지고 스페인 내전 1936년부터 39년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스페인 최고의 참사거든요. 이때 전장이 뿌려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수혈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사 가서 수혈을 하는 거 있었습니까? 헌혈하는 거. 수혈하는 역사가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요. 193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 이게 골 때리. 웃기죠. 이게 뭐냐? 에테르. 마취요. 여러분들 사진 다 갖고 계시는군요. 뭘 넘기시나 했네요. 타임머신을 타고 1846년으로 건너가 봅시다. 1846년에 에테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학교 때는 청개구리 이렇게 마취시키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에테르가 당시에는 웃음가스라고 해가지고 파티할 때 썼어요, 이게요. 이걸 하면은 웃음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래서 파티하기 전에 술도 한 잔 드시고 빨아들이고, 야 이리 와, 에테르 한 잔. 에테르 한 잔인 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수건 해. 이러다가 미국 보스턴에 있던 토마스 모턴이라는 치과 의사가 저거 이게 딱 보니까 파티할 때 에테르 가지고 웃고 있는 애들이 서로 뺨 때리고 했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토마스 아파! 안 아파? 더 세게 쳐 임마. 이게 마이크가 지향적이군요. 내가 쓸데없이 목소리 크게 하고 있었네. 딱 보니까 그 토마스 모튼이 고통을 못 느껴? 그러면 내가 저거를 내 치과 치료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잠깐만요, 그 파티 하시는 분들, 우리 파티충들 잠깐 줘보십시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보스턴에서 자기 치과 병원에서 입 뽑을 때 얼마나 아파요, 솔직히. 사랑 입 뽑을 때 물론 한 방에 뽑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 10몇 분 동안 뽑아봐요.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이거를 잠깐만요, 자 에테르 입에 한 손수건 하겠습니다 하고 뽑으니까 고통이 안 느껴진 거예요. 이게 보스턴 시내 다 소문난 거예요.
저 토마스라는 저 치과 의사한테 가면은 고통 없이 이를 뽑을 수 있다. 이거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그거 우리 수술할 때 한번 우리 써볼까? 그래? 한번 써보지. 해가지고 1846년 10월 16일 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에서 처음으로 에테르를 이용한 외과 수술이 시작이 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그때 턱관절 골절 환자였는데 수술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눈 딱 떴거든요. 그때는 그 환자의 첫 마디가 수술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였대요. 대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0월 16일은 국제 에테르의 날이에요. 이거 덕분에. 자, 이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그 의학 발전이 쭉 발전됐는데 요게요. 영국 런던에 가면 소호거리라고 있거든요. 소호거리에 있는 우물 펌프예요, 이게요. 콜레라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6년 동안 콜레라 발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6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국내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걸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콜레라가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치료가 되지만 요 1854년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면 콜레라 걸리면 100% 죽는 거였어요. 아침에 감염되고 아침에는 의사를 만나고 저녁에는 장의사를 만난다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앞뒤로 다 쏟아지거든요. 빡 이렇게요. 수인성 전염병이죠. 지금은요. 물을 통해 가지고. 당시 콜레라는 여러분들 영국이 오리진이 아니라 원래는 그 인도 내륙 지방이 오리진이거든요. 근데 요때가 딱 인도가 영국의 식민화 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 내륙에 들어가 가지고 식민화를 한 과정에서 그 균이 콜카타 같은 항구 도시로 왔다가 이것이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식민 수도인 런던까지 들어온 건데 요 당시 여러분들 그 영국 수도 런던이 인구가 250만 명이었거든요. 파리라든지 이런 도시가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을 때인데 요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산업혁명이 피크를 치던 때였어요. 1840년 50년 때요. 공장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 전기, 사람, 노동자들이요. 그래서 그때 영국이 그 당시 굉장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의 모든 비열한 짓들은 다 영국이 다 시작한 거예요. 히틀러 욕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실험, 집단 수용소 뭐 이런 거 싹 다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나빠요.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도 다 영국이 다 저질러 놓은 그 뒤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영국이 지금 산업혁명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했냐? 참 세상의 독재자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고가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밀 이런 거를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농민들은 파산이죠. 기껏 농사를 지어놨더니 야 이거 5파운드에 팔아야 돼. 정부에서는 2파운드에 팔라고 합니다. 아유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 농민들은 할 수 없이 농사를 포기하고 다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돈 벌라고.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실시했던 거예요, 지금요. 실제로. 그러니까 빠르게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일할 노동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고가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저기요, 쌀 한 가마니에 뭐 10,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5,000원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발적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농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농어촌에 있는 그 젊은이들 다 꾸역꾸역 서울로 몰려든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영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더 기쁜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늘으면 임금은 더 깎을 수 있으니까. 야, 철수는 3만 원 받는데 월급 너는 그럼 15,000원 할래?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 또 전태일 선생님께서는 또 그 노동법 준수하라고 또 분신을 하시고 영국도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당시 테임스강에 그 여러분 테임스강 가시면 지금은 샌드강은 똥물인 거 아시죠? 똥물이에요. 심지어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진짜 똥물이었어요. 그 파리 시민들이 파리에 오지 말라고 해서 전부 그 퍼포먼스 했잖아요. 변기를 쫙 샌드강에 설치해놓고 거기서 응가하는 퍼포먼스요. 진짜 똥물이었거든요. 근데 템스강은 진짜 똥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런던 시민들이 다 응가한 다음에 생활 쓰레기 같은 걸 템스강에 버렸는데 바다로 흘러가라고. 문제가 뭐냐면 템스강은 전 세계에 있는 하천 가운데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하천이에요. 쓸려 나갔다가 똥이 다시 와요. 다시 오네요 내 똥이. 어제 갔던 내 똥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진짜 시궁창 똥강이 돼버렸는데 이게 병이 창궐 안 합니까? 1854년 여기 소호 지역에 있는 한 엄마가 아기 기저귀를 딱 봤는데 파란색 변 본 거예요. 이거를 빨아가지고 요 소호 앞에 있는 템스강에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요 동네를 통해 가지고 콜레라에 걸리기 시작을 해요. 당시 콜레라는 사람들이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된다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딱 콜레라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설사 냄새 야 창문 닫았고 이 환자가 있는 방 절대로 공기가 못 빠져나가게 해라. 그래서 공기 전파 에어본 디지스로 믿었어요. 근데 요 동네에 있던 의사 존 스노우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병적으로 물의 청결함에 집착을 한 의사였어요. 물도 그냥 물 안 먹고 자기가 의사니까 증류수 끓여가지고 맨날 마시고. 딱 보니까 요 동네 사람들만 지금 그 소호 지역만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죠. 뭔가 원인이 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을 중간에 이 우물이 펌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펌프 이게 손잡이가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한 건데 보자마자 그 손잡이를 뜯어버린 거 딱 더 이상 못 먹게 하라고. 그리고 이 펌프 밑에 있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체크를 해보니까 콜레라 발병 지역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콜레라균으로 보이는 아직까지 그때는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균을 본 거예요. 그래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콜레라가 공기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수인성 물로 전파된다는 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호에 가면 이 펌프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 런던 한 가운데 있어요. 런던 한 가운데 대형 박물관 바로 뒤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진을 찍어 와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고 찍을까요? 야 런던 시내에 웬 쇠 막대기가 있다 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 런던에 가시면은 혹시 그 대형박물관 뒤에서 이거 사진 찍으신 다음에는 오늘 한 얘기를 딱 인스타에 올리시면 야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자 이건 뭐 넘어가는 얘기로 루이 14세가 그러니까 근대 의학이 얼마나 원시적이었냐면 루이 14세는 여러분들 그 주치의가 여러 명 있었는데 다 정말로 진짜 제가 왕이었으면 다 작사를 낼 정도로 승리력이 형편없었어요. 특히 루이 14세의 주치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병의 근원은 치아다 라고 해서 진짜로 일을 다 생일을 뽑은 거예요. 루이 14세를요. 지금도 여러분 루이 14세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단 한 장의 그림도 웃는 그림이 없어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를 다 뽑은 다음에 뭐 했냐면 피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인두로 다 지졌어요. 지지다가 아이고 구강폐하 미안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두가 이게 입천장 한번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루이 14세는 죽을 때까지 밥을 먹을 때 코로 음식이 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세까지 산 거 보면은 참 그 사람 수명이란 건 뭐 오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씹지 못하다 보니까 소화력 꽝이었거든요. 매일 설사했어요. 쫙.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정말로 악성 치질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 아까 그 이를 뽑은 그 주씨가 구강폐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염증을 제가 또 불로 한번 지지겠습니다. 참 여러 역경을 거치며 살아남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루이 14세가 얼마나 아파요 이게요. 그 옆에 있는 그 귀부인들이 합창을 한 거예요. 구강폐하 영원하소서 구강폐하 영원하소서 신이시여 구강폐하를 도우소서 노래를 불렀어. 진짜로 야사 아니에요 이건요. 그거를 영국 대사가 딱 보고 괜찮네 저거 우리 국가로 쓰자. 지금 현재 영국 국가 God Save the Queen 있잖아요. 지금 God Save the King이 된 거 그게 루이 14세 치질 치료할 때 귀부인들이 부른 노래예요. 진짜로. 요런 참 숨겨져 있는 역사 재밌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구급차가 등장한 것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제 최초로 환자를 신속하게 보내는 이동시키던 그 앰뷸런스 마차인데 누가 이거를 그 발명했냐면 나폴레옹이에요.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이거든요. 뻥뻥 포는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마차로요. 특히 이제 나폴레옹의 최대 뻘짓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정벌 70만 명 끌고 갔다가 5만 명 돌아왔죠. 여기에 일단 다 대포를 끌고 가는데 70만 명 간데 5만 명 돌아왔으면 딱 단순 계산으로 6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잖아요. 이런 처절한 전투에서 부상병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부상병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포가 실려있는 마차에서 포 떼고 저기다가 환자실에서 이동시켜라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앰뷸런스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걸 안 쓰죠. 요즘은 요걸 쓰죠. 닥터 헬기요. 닥터 헬기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운영이 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헬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1930년대부터 40년대 때부터 이제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2차 대전 바로 직후에. 근데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이제 그 참전한 미군들이 부상병들이 속출하는데 앰뷸런스가 어떻게 추풍령을 넘어요 막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수뇌부가 결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개발했던 헬기 있지. 그거를 환자 이송에 투입을 하라고. 그래서 닥터 헬기가 최초로 투입된 것이 한국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미군과 우리 국군 장병들 다 이동시켰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요게 뭐냐면 1943년 이탈리아 바리항 폭격 사건인데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 함대를 독일 공군이 와가지고 공습을 때려가지고 박살낸 사건이에요. 바리항이요. 이게 왜 의학과 관계가 있냐? 요 바리항에 정박돼 있던 연합군의 함선에는 질소겨자라고 하는 화학 무기가 탑재가 됐었어요. 화학 무기 빵! 이거를 쓰기 전에 독일 공군이 와가지고 공습을 때린 거잖아요. 실려있던 질소겨자가 쫙 다 바다로 퍼졌네. 같이 바다로 뛰어들었던 연합군 병사들 있잖아요. 다 죽었겠죠. 근데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군 군의관이 딱 보니까 죽은 시신을 검사해 보니까 얘네들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백혈구가 왜 싹 다 없어졌지? 바다에 뛰어들었던 애들.
해보니까 질소겨자가 이 백혈구를 다 없앴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전된 게 뭐냐? 항암 치료예요. 우리 키모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타깝게도 여러 의학 발전의 그 중간중간에는 전쟁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요 양반이 누구냐면요,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해가지고 그 스페인 건달이에요. 아시다시피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우연히 표류하다가 지금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잖아요. 후추 찾다가. 콜럼버스는 자기가 도착한 곳이 평생 인도라고 착각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라고 있는데, 그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도착한 날, 이거를 원주민들은 이거를 국경일에서 빼자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학살자가 온 날을 왜 우리가 기려야 되냐? 그 운동의 일환으로도 뭐가 있냐면 인디안을 인디안으로 부르지 말자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미국 가서. 인디안은 말 그대로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인디안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주민, 원주민이요. 정치적 올바른 거를 이제 바꾸자 이건데, 문제가 뭐냐면 다 바꿔야 돼요. 그 미국에서 지금도 논란되는 게 뭐냐면 인디안으로 바꾸는 건 좋다. 인디안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바꾸는 건 좋다. 그러면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이 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네이티브 아메리칸. 남희 씨도 노래 바꿔야 돼요. 인디안 인형처럼이 아니라 원주민 인형처럼. 워워워. 하여간 어쨌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표류하다가 그 미 대륙을 얼떨결에 발견했어요. 이 소식이 싹 다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새로 발견된 신대륙도 유럽 관점이죠. 이거 가서 우리 한번 한몫 잡아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당시 그 스페인에서는 저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면은 황금 사원들이 있고 황금이 널려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뭐 말씀드리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당시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까지 스페인의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스페인이 차지한 것은 서인도 제도, 지금의 쿠바, 아이티 이 정도였어요. 여기에 이 양반이 왔네. 에르난 코르테스가 야, 어차피 본국에서 건달건달 살까 바에는 우리 나도 한번 신대륙 가가지고 땡 잡아보자. 그래서 건너와요. 당시 쿠바 총독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인데 밑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18살 건너가요. 저 18살 코르테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스페인.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중간 관리까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내가 저 벨라스케스 밑에서 쿠바에서 살 수가 있냐? 빨리 나는 저 대륙을 건너가서 황금 찾아가지고 땡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리수를 넣어버려요. 벨라스케스의 병사 600명을 꼬십니다. 너희들 돈 벌러 온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저 밑에서 따까리를 할래? 나랑 건너가가지고 대륙에서 황금 찾고 본국에서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자. 가자! 네!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배와 병사를 삥땅을 쳐가지고 지금의 아즈텍 반도에 유카탄 반도에 건너와요. 멕시코요. 자, 우리 600명 병사들 황금 찾자. 그리고 원주민을 만날 때마다 다 죽이라 해요. 첫 번째 원주민을 만났어요. 죽여! 크로테스! 원주민이다! 죽여! 라고 하는데 원주민 대표가 와요. 잠깐만요. 혹시 황금 찾으러 오셨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와드리면 황금을 다 그냥 저희가 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help you? 하니까 아즈텍 제국이라고 있는데, 지금의 멕시코 시티에 있는 아즈텍 제국 애들을 좀 침공을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해요. 왜 너희들끼리 원주민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했더니, 쟤들이 우리 먹어요. 너희를 먹는다고? 에이 진짜, 진짜로 우리를 잡히면 우리가 먹혀요.
진짜 미친놈들이네 해요. 이 스페인의 600명의 병사들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당시 아즈텍 제국의 황제였던 몬테수마 2세가 들어요. 그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야, 너희들 우리 식량 손대지 말고 빨리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당시 이 스페인의 600명의 병사들은 톨레도에서 생산된 최강의 철기 칼과 갑옷과 총과 대포가 있었거든요. 600명 가지고 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신단 본 앞에서 이게 총인데 너희들 이런 거 처음 봤지? 이거 맞으면 너 즉사야. 한번 쏴볼까? 탕! 쏴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깜짝 놀라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황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진짜 길다란 작대기를 갖고 왔는데 쏘니까 진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 아유 골치 아프니까 금 좀 줘서 그냥 보내버려. 해서 술에 꽉꽉 금을 실어가지고 이 코르테스한테 가요. 이거 먹고 떨어져. 여기에 코르테스가 희망을 갖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총 한 방 쏘고 이 정도로 금을 주는데 얼마나 금이 많다는 거야 지네 도시에는. 그러면서 딱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스페인 돌아갈 테니까 너희 수도 한 번만 딱 구경하고 가자. 투어 한 번만 하고. 신난 거죠. 야야야 우리 도시 한번 구경 한번 해봐 해서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도시로 데리고 가 수도를요. 지금의 멕시코 시티가 있는 도시예요. 진짜로 황금의 도시였어요. 여기 사방천지 황금이. 우와. 여기서 코르테스가 무리수를 둡니다. 이거 싹 다 우리가 갖자.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광 다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 한번 할까요? 몬테스마 황제와 귀족들 다 어느 방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쏘겠습니다. 스페인이 쏜다니까요. 다 와요. 불쌍한 애들 간다고 하니까. 오자마자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또 절대로 연상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다 가둬버려요.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런데 황제를 지금 인질로 잡은 거잖아요. 야, 너의 황제 우리가 뭐 황제의 죽음이 싫으면 황금 내놔라 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황금을 얻긴 얻었는데 문제가 또 퍼져요.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가 또 욕 나올 뻔했네. 얘 위치를 파악한 거예요. 저 배신자 잡아라. 그래서 1200명의 진압군을 이끌고 와요. 여기 600명이고 1200명이잖아요. 코르테스가 야 어떻게 또 끈질긴 놈 나의 위치를 어떻게 찾았냐. 야 300명만 여기 남고 300명 나 따라와. 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지금 해변가에 금 뿌려. 쫙 핸델과 그레텔 같이요. 쫙 1200명이 상륙을 하는데 금이니까 다 보고 죽을 거 아니에요. 쫙 끝에는 코르테스가 서 있는 거죠. 너희들 나 잡으러 왔니? 코르테스다. 너도 솔직히 말해서 본국에서 빌빌거리다 할 일 없으니까 온 거잖아. 너 나와 함께 손잡으면 이런 금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너 충성 같은 거 없잖아. 콜? 금 주시는 겁니까? 콜. 그래서 바로 진압군이 코르테스 군이 돼버려요. 근데 요때 문제가 터집니다. 300명이 지금 황제 잡고 있잖아요. 요때가 이제 아즈텍 축제 기간이었는데 사람을 잡기 시작해. 죽여. 뭐 심장을 뜯어먹고 막 그래요. 이걸 보고 당시에 부사령관이었던 알바라도 장군이 있었는데 300명 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 새끼들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런 놈들을 가만 놔두면 나는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난 지옥 간다. 스페인 병사들 다 무장한 다음에 싹 다 죽여 라고 하면서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샤. 코르테스가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요. 야 너 뭐 한 거야? 얘네들 사람 먹잖아 지금요. 나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튀어. 얘네들은 테노치티틀란의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거든요. 25만 명이 어떻게 1800명을 상대를 해요. 1800명이. 튀어인데 테노치티틀란이란 당시 아즈텍 그 제국의 수도가 호수 안에 있는 섬이었어요. 섬이요. 밖으로 나가는 지금도 멕시코 시티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수를 메우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거거든요. 지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멕시코 시티가 뻥뻥뻥 싱크홀이 뚫리고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하여간 나가는 다리는 몇 개 없어요. 다리는 다 지금 아즈텍인들이 봉쇄를 하고 있고 강에 호수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가. 네. 그러면 갑옷 벗고 나가야 되잖아요. 갑옷 벗는 건커녕 이 안에 다 금을 쑤셔넣은 상태거든요. 퐁당 뛰어들어서 다 꼬르륵 목숨보다 금을 더 귀중하게 생긴.
그래서 코르테스가 너 살고 싶으면 갑옷 벗고 안에 있는 금 다 버리라고 일단 튀어.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그 알바라도 있잖아요. 내가 어떡하지? 금 버려야 되나? 안 돼.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씨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혼자 남게 돼요. 저기 아즈텍 병사들은 저놈이 우리 다 죽인 놈이다. 저놈만큼은 잡아서 내가 심장 뜯어먹겠다 해요. 이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옆에 보니까 9m짜리 장대가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사! 장대 높이 뛰기를 해가지고 호수를 건너버립니다. 아야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는 뭐 증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멕시코 시티 가면은 알바라도의 도약대라는 돌이 있어요 거기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예요 거기요. 그 멕시코 시티 여러분들 거기 단체 패키지 투어 가면 꼭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제가 한 설명 그대로 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알바라도가 9m 장대 높이뛰기를 한 곳입니다. 라고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목숨을 겨우 구한 다음에 패잔병들이 스페인으로 돌아가요. 코르테스 돌아가고 알바라도 돌아가고 열받은 거죠. 폐하 지금 여차여차해가지고 제가 뭐 폐하의 군대를 제가 훔쳐가지고 아즈텍에 들어갔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군사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아즈텍을 완전 박살을 낸 다음에 거기 있는 금을 다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2차 아즈텍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진짜 스페인 본대가 출발을 해요. 근데 전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2차 스페인 본대가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을 때는 다 이 상태였어요. 당시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천연두라는 게 없었거든요. 천연두가요. 근데 유럽에는 이미 천연두가 여러 번 N차 유행을 해가지고 다 항체가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 코르테스의 600명, 1800명 병사들이 강에 뛰어들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멕시코 아즈텍 대국 전체의 천연두가 확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전체 아즈텍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이 2차 스페인군이 도착했을 때는 60만 명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10분의 1이 그러니까 600만 명이니까 거의 500만 명 이상이 천연두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때를 그린 기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아즈텍을 정복을 쉽게 해요. 손 한 번 안 대고 코를 풉니다. 그리고 요 소식을 들었던 피사로라는 얘의 육촌 동생이 있는데 형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육촌 동생은 그 밑에 있는 잉카 제국을 또 멸망을 시켜요. 1650년의 일이었거든요. 이때부터 남미 전체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흑사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큰 질병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꼽고 싶어요. 1650년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천연두요. 그리고 뭐 뒤에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나폴레옹이 그 유럽 전체를 다 점령한 다음에 1810년에 어떤 꿈을 꾸냐면 야 저기 바다 건너에 새로 생긴 나라 있다면서 이름 뭐라고?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나라가 좀 어때? 아직까지 쟤네들 자리 못 잡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 콜! 나 나폴레옹이 미국도 점령한다 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일단 IT 있죠. 지금 개판인 나라요. 이거를 프랑스가 식민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IT는 프랑스 썼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IT를 바탕을 바다를 건너려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T를 휴게소로 해가지고 한번 찍고 플로리다 들어가가지고 미국을 점령한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나폴레옹이 IT로 보내요. 15만 병력을요. 근데 문제가 IT에서 그때 황열병이라는 게 돌면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프랑스군들이 거의 다 셀프 전멸을 해버립니다. 이 보고가 이제 파리에 있는 나폴레옹한테 들어간 거예요. 저기 우리 갔던 프랑스 병사들이 IT에서 다 그냥 지그들끼리 알아서 전멸했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미국은 원래 살 운명이었나 보다. 지가 뭔데.
그래서 미국 정벌을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제 영국과 러시아로 돌리면서 그 러시아 침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무리수를 두는데, 문제는 나폴레옹도 계속 이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요. 그때 다시 미국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요. 놀랍게도 그때요, 지금 미국 중부 있지 않습니까? 중부 전체가 다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아니, 물론 정식 식민지가 아니라 정확한 경계도 없어요. 지금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 루이지아나주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미네소타주 전체가 다 퉁쳐서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영국도 몰라요, 그런 땅이 중간에 있는지도. 자기네들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13개의 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 땅은 프랑스 식민지 하라고 해야 돼요. 이때 돈이 필요했던, 참, 루이지아나라는 이름 자체가 루이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루이 14세에게 바쳤다 해서 루이지아나가 된 거거든요. 지금 루이지아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미국 전체 3분의 1이 루이지아나였어요. 그래서 루이지아나를 그 프랑스가 식민화시킨 다음에 중심 도시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멕시코만에 있는 한 항구 도시를 건설하면서, 당시 프랑스의 실권자 이름이 오르레앙 공이었거든요. 잔다르크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 오르레앙. 여기를, 도시 이름을 새로운 오르레앙이라고 짓자. 뉴 오르레앙이라고 줘요. 이걸 나중에 영국이 접수하면서 영국식 발음으로 바꾼 것이 바로 뉴올리언스예요. 지금도 뉴올리언스에 가면 그 프렌치 타운이 있죠. 돈이 필요했던 나폴레옹은 미국에 먼저 연락을 해요. 땅 사세요. 네? 땅 사세요. 땅 보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등등등이 실제로 파리에 건너가가지고 나폴레옹과 협상을 합니다. 어디 땅을 사라는 말씀이십니까? 루이지아나 다 미국이 가져가. 에? 그 땅 전체를 다요? 조그만 뉴올리언스가 아니라 다 가져가세요. 그 대신에 나 돈 필요하니까 미국이 돈 좀 줘가 돼요. 원래는 이거를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다음에 제가 받고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당시 갔던 토마스 제퍼슨이 언제 나폴레옹의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해서 일단 도장 찍어. 해서 도장을 일단 찍고 마음 바뀌기 전에 협상 도장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땅 나폴레옹이 팔았다고. 요 나폴레옹의 무리수 덕분에 한순간에 미국의 영토가 서부를 뺀 지금의 미국 영토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1810년에 IT에서 발생한 황열병이라는 전염병 덕분이었죠. 만약에 그때 황열병이 IT에서 발생을 안 했다고 하면, 만약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나폴레옹의 15만 대군은 IT를 찍고 플로리다에 상륙했을 거고, 건국해가지고 아직까지 어리버리했던 미국은 프랑스에게 점령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많이 변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의 발전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와 그다음에 역사적인 큰 질병, 천연두와 황열병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